3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72세 재벌 회장 강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과 아이 손도장이 찍힌 색종이, 그리고 아빠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병원에서 임신 8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이에게 말할 수 없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3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초겨울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에서 강태준이 계약서 위에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과의 합작 계약서였습니다. 72세의 강태준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의 조항 하나하나를 훑어보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실장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면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태준이 펜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윤서영 씨 관련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계약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들여보내. 회장님, 경호실에서 신원 확인 없이는 곤란하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60대 중년 여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맞으시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 씨의 유품입니다. 여성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영 씨가 반년 후에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가봐. 전부 나가. 태준이 비서와 경호원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실에 태준과 여성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이 손도장이 찍힌 분홍색 색종이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아빠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흰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임신 8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이에게 말할 수 없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태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일기장을 움켜쥐었습니다. 1988년 서영과 결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서영과 수차례 격렬히 다퉜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회사보다 못한 존재야. 1994년 서영이 그렇게 말하며 이혼을 요청했을 때 만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서영이 이혼 직후 고향인 강원도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로 내려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8월에 아들을 낳아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에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남겼다는 기록을 읽으며 태준의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라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혁이가 물으면 아빠는 멀리서 일한다고만 말하련다. 태준이 아빠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듯한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옆에는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한참 만에 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서영씨 식당에서 25년간 함께 일했어요. 순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씨가 2000년에 속초 연금정 근처에서 민혁이네 생선구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거기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서영이가 어떻게 된 거요? 올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석 달간 투병하셨어요.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죽고 반년이 지난 후에 이 상자를 회장님께 전해달라고요. 장례식에 오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이의 가정이 무너질 테니까요. 아들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소? 올해 29이에요. 어머니 식당을 물려받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도 동네 사람들과 단촐하게 치렀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런 사람 없다고 해요.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순덕이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태준이 순덕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영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원망을 많이 했겠지. 순덕이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회장님 사진 한 장 안 가지고 계셨어요. 순덕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그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순덕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예정된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을 취소했습니다. 한남동 자택 서재에 틀어박혀 서영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민혁의 첫걸음마, 첫말,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포기, 어머니 병간호까지 30년간의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혁이가 아빠를 묻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런 문장이 일기장 곳곳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민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엄마 난 아빠 없어도 괜찮아라고 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4년 1월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일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민혁이가 있다. 다만 민혁이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우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태준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내 경영 일선 후퇴를 통보해. 그리고 속초의 민혁이네 생선구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점심 전까지 보고하고 가정법원의 친생자인지 절차도 문의해.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시키는 대로 해.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자택 안방에서 재혼 아내 정미라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혼자 있고 싶다. 태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미라가 안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가 이상해. 같은 시각 속초의 작은 식당에서는 민혁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 한쪽 벽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남긴 손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해져라, 민혁아. 이사회 폭탄 선언 이틀 후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비서 한 명만 대동하고 KTX를 타셨습니다. 행선지는 속초입니다. 미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간 거래해온 사설 탐정업체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초에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파악해. 사진도 찍어. 알겠습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톱이 가죽 쿠션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주는 속초역에 도착하자마자 역 근처 구제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점퍼와 야구 모자를 골랐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다녀올 때가 있어. 태준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영금정 정류장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카운터에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고등어구이 정식으로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셨습니다. 민혁이 주방에서 묵묵히 생선을 굽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이는 웃는 모습이 그 일을 닮았다. 단골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우리 지훈이 왔네. 오늘도 엄마 심부름이야?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태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영업 끝났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민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낯선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다음에 오세요. 민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준이 야구 모자를 벗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이다. 민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 어머니 윤서영의 전 남편이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전 아버지 없이 29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민혁아, 나는... 돌아가세요. 민혁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 없습니다. 민혁이 주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쇠로 된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식당 밖에서 1시간 넘게 서성였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다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녀가 나다. 할 말이 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메모를 썼습니다. 기다리겠다. 내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 연락처와 함께 메모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3일째 속초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미라에게 전해졌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이 미라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작은 식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 이게 뭐야? 미라가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강민혁이라는 29세 남자입니다. 강민혁? 네. 그리고 이 남자의 어머니가.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영입니다. 회장님의 전처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그룹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의 사업자 등록증, 민혁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증명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쳐든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붙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친은 윤서영이었습니다. 미라가 즉시 아들 현우를 불렀습니다. 한남동 자택에서 떨어진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현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찾아 나섰어. 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여자야. 30년 전에 이혼한 전처.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혼자 키웠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확인했어. 아버지 란이 비어 있어. 아직 인지는 안 됐지만. 미라가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애가 인지되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나는 입양된 자식인데 친아들까지 나타나면 내 입지가 완전히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저 애가 가족으로 인정받기 전에 손을 써야 해.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의 추가 보고가 미라에게 도착했습니다. 강민혁이 대학 시절에 3차례 휴학을 반복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이었고요. 2022년에 어머니 암 치료비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이자 포함해서 3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미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됐네. 이건 쓸 데가 있겠어. 속초에서 서울로 돌아온 태준이 일주일 후 가족 만찬을 소집했습니다. 한남동 자택식당에 미라와 현우가 자리했습니다.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미라와 현우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는 윤서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이 있다. 이름은 강민혁이고 올해 29이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가정법원에 인지신고를 할 거야. 그 애를 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다. 30년 동안 숨기셨던 아들이 있었다니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미라, 나는 숨긴 게 아니야. 몰랐어. 서영이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하셨습니까?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영의 일기장과 출산 기록을 확인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DNA 검사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건 민혁이가 원할 때 하마.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 없다. 태준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라와 현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인지되면 나랑 똑같은 상속권이 생겨. 아니, 친아들이니까 나보다 위가 되는 거 아니야? 서두르지 마. 일단 저 애가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 해. 미라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아버지 몰래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민혁의 식당에 생선을 납품하는 연금수산 대표를 만났습니다. 태성그룹 건설 계열사 하도급 물량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식당과의 거래를 끊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혁이네는 저희 단골인데 하도급 물량이 연간 50억입니다. 저 식당 거래 끊는 게 어려운 결정입니까? 연금수산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5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아, 나 연금수산 사장이야. 미안한데 더 이상 생선 납품을 못 해주겠어. 아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사정이 생겼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밤새 동해안 어촌 세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로운 납품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식당에 돌아온 민혁이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식당은 꼭 지킬게. 옆에 있던 순덕이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엄마가 30년 지킨 가게야. 우리가 같이 지키자. 민혁이 새로운 납품처를 찾아 간신히 식당 영업을 재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카운터 앞에 서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혁 씨 맞으시죠? 민혁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여성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민혁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식당 뒷마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91년생이에요. 올해 33이고요.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주희예요.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잠깐요. 민혁이 손을 들어 혜린의 말을 막았습니다. 1991년이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해 있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1980년대 후반에 태성그룹 비서실에서 일했대요. 그때 아버지를 만났고요. 아버지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거 알면서도 연인이 됐대요.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아버지가 지금은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라고 했대요. 아내가 알면 안 된다고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어머니가 돈을 거부하고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 있을 때 당신 어머니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 30년간 숨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끝까지 연락을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올해 7월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어요. 혜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임종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라. 내 존재를 알려라. 네가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혜린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민혁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985년 대학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5년 봄 서영이와 함께. 주희, 우리 어머니와 당신 어머니가 친구였다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대학 동창이었대요.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어머니가 태성그룹에 입사한 후에 서영 언니가 이미 그이의 아내라는 걸 알았대요. 혜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민혁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린이 서울에서 태준의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 태성그룹 내부로 퍼졌습니다. 태준이 비서실장을 통해 혜린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주희,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태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도 탐정을 통해 혜린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혜린이 미국 LA에서 건축사로 15년간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부친 난의 타해준 강이라고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 미라가 탐정의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태성그룹의 태준의 혼외 자녀가 두 명이나 존재한다는 소문이 재계에 퍼졌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미라가 이사회 원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우는 이 상황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경제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자녀들, 태성그룹 회장의 30년 비밀.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민혁의 식당 앞에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 1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혁 씨, 강태준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까?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민혁이 식당 문을 열지 못한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강태준 씨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적 없습니다. 민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웠고 저는 그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민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걸어 잠갔습니다. 기자들이 유리문을 두드렸지만 민혁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태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1층 대회의실에 기자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저 강태준은 오늘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민혁과 강혜리는 제 친자녀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민혁에 대한 친생자 인지신고를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혜린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태준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속이나 경영권과 관련된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혜린이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식당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혜린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아, 이렇게 부르니까 어색하네요.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린이 민혁 앞에 섰습니다. 우리 적어도 서로는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친구였잖아요. 어머니들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민혁이 한참 동안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두 분 다 같은 남자한테 인생이 엉켰네요.
그리고 둘 다 혼자 아이를 키웠고 민혁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이 두 사람에게 늦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서영 씨가 가끔 주희라는 친구 이야기를 했어. 순덕이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서운했다고 하셨어. 민혁과 혜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혜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영과 주희가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어깨동무를 하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민혁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서울 자택서재에서 서영의 일기장과 주희의 편지를 번갈아 읽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편지는 혜린이 어머니 유품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나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내 남편을 사랑해버렸어. 아니, 사랑한다는 말도 핑계야. 나는 네가 가진 걸 탐냈던 거야.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게. 주희. 태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30대 시절 두 여인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 결과 두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는지를 자각했습니다. 폭풍 같은 기사와 기자회견이 있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조금 가라앉은 틈을 타 태준이 민혁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민혁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 어머니 산소에 한 번만 함께 가고 싶다. 서영이에게 사죄하고 싶다. 가정법원에서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네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 아버지가. 민혁이 배달부가 전해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그 일을 원망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순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산소에 가고 싶대. 법원에 뭔가 신고도 했대. 민혁이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대답 없는 사진 속 서영의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이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후 손대지 못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떠난 후에 읽어라.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례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평생 너에게 숨겨온 것들이 있다. 내 아버지 이야기다.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1988년에 강태준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이는 태성그룹의 젊은 전무였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그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이는 사업에만 몰두했다. 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그이는 늘 나중에라고만 했다. 6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그이가 화를 냈다. 당신은 왜 내 사업을 이해 못하느냐고. 1994년 가을 나는 이혼을 요청했다. 당신에게 나는 회사보다 못한 존재니까. 그이는 만류하지 않았다. 한 번도. 민혁이 편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내려왔다. 속초 바닷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서 8주라고 했다. 그이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기 싫었다. 그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너를 낳기로 했다. 1995년 8월, 너는 새벽 3시에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아이였다. 너를 안고 울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미녀가 네가 아빠를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는 멀리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평생 나를 짓눌렀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민혁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어리석었던 사람이다. 사업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친 사람이다. 네가 그이를 용서해야 네가 자유로워진다. 원망은 너를 갉아먹을 뿐이야.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그이를 용서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끝까지. 미녀가 강해져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엄마가. 민혁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혁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밤바다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영금정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민혁이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29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내했을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해라라는 마지막 당부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새벽까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혜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혜린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너를 갉아먹을 뿐이다. 나는 그 일을 미워하면서 30년을 보냈다. 그게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내 짐을 내려놓아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혜린이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민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태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시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혜린 씨도 함께요. 태준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혁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한남동 자택 서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태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태준이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렌터카를 몰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민혁의 식당 앞에 도착하자 민혁과 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태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속초 외곽 설악산 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야산 중턱에 양지 바른 곳에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묘.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준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혁과 혜린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영아.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늦었다. 30년이나 늦었다. 태준이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민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혜린이 민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보고 있을 거야. 혜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에서 태준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민혁이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의 몸이 겨우 지탱됐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고맙다.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내려온 후 세 사람이 민혁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민혁이 주방에 들어가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혜린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린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 주희한테 나는 정말 못된 남자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평생요. 혜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종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미움이 자기 인생을 갉아먹었다고.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이 고등어구이 정식 3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등어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서영이가 요리를 잘했는데 네가 닮았구나. 전부 엄마한테 배웠어요. 민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태준이 이사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목표는 태성그룹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난 세월 상처 준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민혁과 혜린에 대한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로부터 2주 후 그룹 법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민혁 씨에 대한 인지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붙인 강태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인지 절차가 끝났다. 이제 법적으로도 네가 내 아들이다. 민혁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은 미국 업무를 정리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매주 주말 속초의 민혁 식당을 방문하며 이복 남매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비서실장의 보고가 태준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우가 연금수산 대표를 압박하여 민혁의 식당 납품을 중단시킨 증거였습니다. 태준이 현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네가 민혁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것을 안다.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민혁이나 혜린에게 해를 끼치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현우가 곧장 어머니 미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저놈들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인지까지 됐으니 법적으로도 저랑 똑같은 자식이에요. 서두르면 안 돼.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애들의 약점을 더 찾아야 해. 그리고 아버지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용해야 해. 그 무렵 민혁은 새로운 납품처를 확보하고 식당 영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순덕과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나 이제 아버지가 생겼네요. 이 나이에. 순덕이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서영의 산소 참배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민혁과 혜린을 서울 근교 양평의 조용한 한옥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태준이 직접 운전해서 속초까지 가서 민혁을 데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옥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몸을 녹여줬습니다. 오늘 너희 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민혁과 혜린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아, 내 어머니 주희와 나의 관계는 서영이랑 결혼해 있을 때 시작됐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외도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사업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서영이한테도 주희한테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었어. 두 여자한테 상처만 주고 결국 너희 둘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만들었다. 태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사셨거든요. 아버지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핀 것도 모르고 돌아가셨네요. 민혁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해 있을 때 다른 여자랑. 민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한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래서 묻고 싶다. 태준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 꿈꾸던 것이 뭔지 아느냐? 민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평생 한이셨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한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태준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영이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짓겠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속초에 내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그 바닷가 마을에. 태성그룹의 사업이 아니라 내 개인 재산으로.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은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네가 어머니를 가장 잘 아니까. 저요? 민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사업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생선이나 굽는 사람이에요. 오빠가 아니면 누가 해요? 혜린이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건 오빠뿐이잖아요. 나는 설계 자문을 할게. 미국에서 15년간 건축 일했으니까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어. 민혁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어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건설은 태성그룹 계열사가 아니라 속초 지역 건설업체를 선정하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2025년 2월 태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영 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사랑하고도 지키지 못한 여인에 대한 뒤늦은 사죄입니다. 도서관에는 태성그룹 로고를 일절 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제 아들 강민혁을, 설계 자문으로 제 딸 강혜린을 소개합니다. 민혁과 혜린이 태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미라와 현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아버지 개인 재산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현우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서관 설계에 3개월, 인허가에 2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7월 드디어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태준과 민혁은 격주로 속초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부지 선정, 설계 검토,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함께 했습니다. 민혁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색이 뭐였냐? 파란색이요. 바다색. 좋아하시던 꽃은? 수국이요. 여름에 식당 앞에 늘 수국 화분을 놓으셨어요. 책은 어떤 책을 좋아하셨냐? 시집을 좋아하셨어요. 윤동주 시집을 닳도록 읽으셨어요. 태준이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서영의 취향을 하나하나 설계에 반영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민혁이 현장에 도착하니 태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준이 공사 현장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영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혁이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도서관 기초공사가 완료된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에 오세요. 제가 직접 생선 구워드릴게요. 그래, 가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지. 태준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주말 저녁 태준이 혼자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민혁의 식당 주방옆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생선을 손질하고 굽는 모습을 태준이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25년간 어머니 곁에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민혁이 고등어구이 정식을 차려냈습니다. 태준이 첫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등어를 한 점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다. 서영이의 음식 맛이 이랬겠구나.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식당 문이 열리고 70대 어부가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김노인이었습니다. 민혁아. 손님 있었네. 김노인이 카운터 쪽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혹시 TV에서 보던 그 회장님 아니시오? 민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태준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혁이 타인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먼. 민혁이가 아버지를 닮았어. 눈매가 똑같아. 김노인이 껄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마. 영업시간에 오세요. 손님으로 받을게요. 민혁이 농담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혁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순덕이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영 씨, 보이시죠? 당신 아들이랑 그이가 저렇게 웃고 있어요. 순덕이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200m 떨어진 커피숍 창가에서 한 남자가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고용한 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진이 미라의 손에 전달됐습니다. 민혁 씨가 완전히 회장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미라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준과 민혁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가 현우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저 두 사람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 내가 병원 쪽에서 알아냈어.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야. 아버지가 건강할 때 저 애들이 상속구도에 완전히 들어오면 우리는 끝이야. 미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애들의 약점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든. 도서관 골조 공사가 80% 완료된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준공을 3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에서 신년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의 자료를 넘기며 발언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몸이 회의 테이블 위로 쓰러졌습니다. 임원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119 불러. 빨리.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태준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관상동맥 3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에 걸친 개심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대기실에 미라와 현우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계산하는 빛이 더 짙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민혁이 속초에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혜린도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혁과 혜린이 대기실로 들어서자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민혁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요. 서류상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간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행세야? 오빠, 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 혜린이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야. 민혁이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4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우회수를 병행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30% 정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향후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준이 마취에서 깨어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강민혁 씨를 찾으십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혁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혁아. 태준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혁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태준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까지는 꼭 살아야겠다. 내 어머니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너한테도. 그러려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태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태준의 와병 소식이 재계에 퍼졌습니다. 태성그룹 주가가 사흘 만에 11% 하락했습니다. 현우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 중이십니다.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현우가 이사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박상무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의 명시적 위임장이 없으면 직무대행 선임이 불가합니다. 원로 사회이사 3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박상무가 속초로 내려가 민혁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이사회 사이에서 회장님의 의중을 전달할 분이 필요합니다. 박상무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영을 몰라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영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순덕이 옆에서 민혁의 등을 밀었습니다. 내가 식당 볼 테니까 서울 다녀와. 내 엄마도 그러길 원했을 거야. 민혁이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혁이 식당을 순덕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혁이 병원과 그룹 본사를 오가며 태준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민혁이 태준의 뜻을 확인하고 전달했습니다. 미라가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애가 완전히 아버지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어. 미라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이 과거 사채 기록 있지? 언론에 흘려. 며칠 후 경제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빚쟁이 출신 재벌가 기웃거리나. 태성그룹 숨겨진 아들의 어두운 과거. 기사에는 민혁이 2022년 어머니 치료비로 사채 5천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3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재산 노린 거 아니냐? 역시 돈이 목적이었다.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돈이었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민혁이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강민혁 씨, 사채 빚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산 상속을 노리고 회장님께 접근한 거 아닙니까? 빚 갚으려고 재벌 아들 행세하는 겁니까?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자들이 더 거세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암 치료비였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병원 현관문이 열리고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속초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순덕이 기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애가 사채 빌린 건 나도 알아요. 서영 씨 치료비 때문이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영 씨가 췌장암 사기 판정 받았을 때 민혁이가 밤새 울면서 돈 구하러 다녔어요.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사채까지 쓴 거예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순덕에게 향했습니다. 그 애는 재벌 아들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유언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서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진다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서영 씨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나는 다 알아요. 기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의 진심 어린 발언과 순덕의 증언은 SNS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효자 아들,
진짜 가족의 의미. 어머니를 위해 빚까지 진 아들. 진정한 효도란 이런 것.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라와 현우의 계략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태준이 병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혁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태준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해라. 그 애가 그룹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전부 밝혀내라. 알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우가 지난 5년간 건설 계열사 하도급 대금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으로 총 8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한 곳이 미라의 친정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병원에서 민혁을 찾아왔습니다. 오빠, 우리가 원한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잖아. 혜린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돈에 눈이 먼 사기꾼으로 몰려고 해.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호하는 건 해야지. 그날 밤 민혁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퉁이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대치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넌 서류상 아들일 뿐이야. 민혁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당신이 인정하든 말든. 민혁이 차분하게 답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의 이를 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현우의 횡령 정황이 포착된 직후였습니다. 태준이 병상에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해지자 태준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고문 변호사랑 공증인 2명을 병실로 불러라.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다음 날 오후 병실에 변호사와 공증인 2명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받아 적어라. 태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지분 60%는 공익재단에 출연하여 사회환원에 사용한다. 나머지 40% 중 절반은 그룹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자녀 셋에게 균등 분배한다.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자녀 셋이라 하시면 강현우, 강민혁, 강혜린이다. 태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다. 강민혁에게는 현금 상속 외에 서영 도서관 재단 초대 이사장직을 맡긴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100억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변호사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윤서영이 평생 꿈꾸던 것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적어라. 유언장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공증인 2명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미라와 현우에게 전달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라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미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30년을 당신 곁에서 참으며 살았어. 근데 밖에서 만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태준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라, 나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도 후회해. 태준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서로 사랑 없이 체면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으니까.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를 입양하고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하지만 현우가 저지른 횡령은 그 애의 잘못이다.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야. 87억 원이다. 5년간 건설 계열사 하도급 대금을 조작해서 빼돌렸어.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당신 친정 조카 명의더군. 미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미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봐. 더 할 말 없어. 현우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로펌에 연락해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의료 소견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현우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소견서가 있으면 유언장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주치의는 단호했습니다. 환자의 인지 기능과 판단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심장질환이 정신적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식 소견서가 발급됐습니다. 그룹 법무팀과 원로 사회이사들도 현우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회장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박상무가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현우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감사실의 내부조사 최종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우가 건설 계열사 하도급 대금을 조작하여 페이퍼 컴퍼니 3곳으로 총 87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확정됐습니다. 자금이 현우와 미라 친정 조카 명의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우의 전무직 해임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태준이 현우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앉아라. 태준이 현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입양해 놓고 친아들처럼 대하지 못했어. 물질만 주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건 내 잘못이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87억 원을 빼돌린 건 내 선택이었다.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해.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형사고발 대신 다른 방법을 주겠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하고 해외로 나가라. 횡령금 87억 원은 전액 반환해. 그리고 5년간 귀국하지 마라.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양아버지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다. 형사 고발되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최소 5년 이상 실형이야. 선택해라. 현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가 횡령금 전액 반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미라도 횡령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으면 합의해. 미라는 결국 합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위자료 30억 원과 한남동 별채를 받고 조용히 그룹가에서 퇴장했습니다. 현우와 미라가 떠난 후 태준이 퇴원했습니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4월 태준이 처음으로 혼자 걸어서 속초 민혁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혁이 식당 문 앞에서 태준을 맞았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왔어? 택시 타고 왔다. 아직 운전은 무리야.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태준을 주방 바로 옆 단골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영이 생전에 손님을 맞이하며 앉던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버지 자리예요. 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속초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영이가 이 자리에서 바다를 봤겠구나. 네, 매일 아침 여기 앉아서 커피 드셨어요. 바다가 제일 잘 보인다고. 해리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체류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열고 서영 도서관 재단 상임이사로서 민혁과 함께
도서관 완공을 위한 마지막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 5월 태준과 민혁, 혜린 세 사람이 서영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도서관이 거의 다 됐어. 다음 달에 개관이야.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거야. 태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혜린이 어머니 유골함을 여기에 모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 옆에요. 태준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요. 다시 나란히 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야. 주희 씨를 그리워하셨다고 순떡 아주머니가 그러셨잖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있을 수 있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민혁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이 상을 차리며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진짜 가족 같네요. 서영 씨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태준이 고등어 구이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혁과 혜린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초여름 나뭇잎 사이로 식당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속초 앞바다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속초 영금정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영 도서관이 완공됐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민혁이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도서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민혁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도서관 외관은 혜린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의 파도와 설악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곡선형 지붕이 특징이었습니다. 햇살이 지붕 위에서 부드럽게 반사됐습니다. 1층 로비에는 서영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 윤서영. 동판 옆 유리 케이스 안에는 서영의 낡은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혁이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라고 적힌 봉투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민혁과 혜린 사이에 섰습니다. 속초시장,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영의 식당 단골 손님들, 순떡, 서영을 기억하는 옛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축하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습니다. 가위가 테이프를 자르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도서관은 내가 사랑하고도 지키지 못한 여인 윤서영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태준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남은 생이 이 빚을 다 갚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이곳이 이 마을 아이들에게 배움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도서관을 꿈꾸셨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게 평생 한이셨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한을 갖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순덕이 앞줄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도서관 2층 어린이 열람실에서 첫 번째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속초 지역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민혁이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꿈꾸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태준과 민혁이 단둘이 도서관 옥상 테라스에 올랐습니다. 속초 앞바다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수평선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혁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서 다행이다. 30년이나 늦었지만 진심이다. 민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도요.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7월 태준이 심장 기능 저하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8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민혁과 혜린이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아, 내 아버지 서영이한테 잘 전해줘라.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혜린아, 내 아버지 주희한테도 미안하다고. 태준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희 둘이 내 자식이라서 정말.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과 혜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태준의 유언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의 대부분은 태성그룹 임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영 도서관 직원들, 민혁 식당의 단골 손님들, 속초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간 아이들의 부모들도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혁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오셨습니다. 30년이나 늦었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민혁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태준의 유언에 따라 유골 일부는 서영의 묘소 옆에 안치됐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혜린 어머니 주희의 유골함과 함께 안치됐습니다. 세 사람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화해를 죽어서야 비로소 이루게 됐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8년이 됐습니다. 서영 도서관은 속초를 넘어 강원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연간 방문객 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서영과 태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사진 아래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지만 진심은 영원하다. 혜린은 서영 도서관 재단 이사로서 전국 소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남, 경북, 충남 농어촌 지역의 서영 작은 도서관 분관 7곳을 추가로 개관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의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글, 공부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순덕은 민혁의 식당에서 여전히 일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식당이 서영 씨가 30년 지킨 곳이에요. 저 도서관도 서영 씨 이름으로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028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혁이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옆에는
아버지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혁이 고등어구이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식당에 손님 많았어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했더니 다들 맛있대요. 민혁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서관도 아이들로 북적였고요. 엄마한테 자랑하세요. 묘소 옆에는 주위에 유골함이 안치된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주희, 1963년에서 2024년. 딸 혜린의 사랑하는 어머니, 서영의 영원한 친구. 민혁이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설악산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영금정 해변 위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에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민혁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서관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이 잠시 멈춰서서 도서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지켜볼게요. 아버지도요. 민혁이 중얼거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 오늘 예약 손님 많아. 빨리 준비하자. 네, 아주머니. 민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민혁이네 생선구이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후회가 쌓이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죠. 태주는 3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갔습니다. 서영은 평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하죠. 서영이 민혁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처럼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걸까요? 태주는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민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은 늦어도 전해지고 사랑은 때로 늦어도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